마지막 패러그래프. 영국과 유럽에서 이 200년간 반복되며 격화된 문화적, 사상적 격변과 정치적 격돌은 모두 공작 철학과 중국 문화의 충격으로 인해 기존의 기독교적 종교 프레임이 일그러지거나 깨져나가고 새로운 정치 철학과 문예 사조가 분개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 200년 동안 유럽과 영국에서는 문화 예술 사조가 큰 변화를 겪고 근대 철학으로서의 계몽 철학이 흥기에 영향력을 급속히 확장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바로크 시대와 계몽주의 시대의 영국 문화 예술가와 계몽 철학자들, 즉 뷰캐넌으로부터 프란시스 베이컨, 존 밀턴, 존 웹, 리처드 컴벌랜드, 윌리엄 템플, 아이작 보시어스, 나다나엘 빈센트, 존 로크, 셰프츠베리, 존 트랭커드와 토마스 고든, 매슈틴들, 데이비드 흉, 아담 스미스까지 15명의 영국 사상가들을 공작 철학이 가한 충격과 영향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15명의 사상가들은 17, 18세기 정치 사상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히그와 토리를 가리지 않고 바로크 계몽주의 시대 영국의 현시 정치를 직간접적으로 주조한 공자 숭배자들이거나 공자 예찬가 또는 공자 표절자들이었다. 바로크 시대에도 유럽에는 선교자, 선교사, 상인, 선장, 의사, 항해가, 군인, 여행가, 모험가들이 쓴 수백 종의 중국 보고서들과 서간집이 출간되었고 또 아시아에 관한 서적들도 수백 종이 공간되었다. 이 서적들 중 약 25종은 남아시아를 취급하고 약 15종은 동남아시아 내륙 지방을 다루었고 약 20종은 동남아제도를 취급했다. 나머지 60여 종은 동아시아와 극동 제국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바로크 시대에 이 서적들에 의해 전혀 영향받지 않는 유럽 지식인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당대 유럽의 문물과 문화, 예술, 철학, 과학에서 그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일 것이다. 17세기 영국에서도 중국 문화의 영향은 보편화되어 있었고 공작 철학은 확산일로에 있었다. 영국은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보다 뒤늦게 동방무역에 뛰어들었고 또 17세기 말 프랑스처럼 국왕이나 정부 차원에서 선교사를 극동에 파견하거나 영국인들이 직접 공자 경전 번역서 또는 중국 관련 서적을 공간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16세기 중반부터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출판된 중국 보고서와 극동 여행기, 공자 경전 번역서 또는 중국 공자 연구서들을 부지런히 수입해 읽거나 영역 출판에서 대중적으로 보급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정복자, 모험가, 약탈자, 선교자들은 희망봉을 애도는 동방 항로가 개척된 16세기 중반부터 극동의 유교 문명과 공작 철학을 유럽으로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그때부터 16세기 말까지 이베리아와 이탈리아에서 공간된 중국 관련 서적들이나 중국 보고서들은 포르투갈 무명시의 중국 보고. 잠깐만요. 이베리아 반도 알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반도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니까 두 나라를 지금 가리킨 거야. 세 나라가 들어있는 거, 이탈리아까지 합치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중국 문명을 실어 나르려는 에이전트 역할을 했다. 자. 그때부터 16세기 말까지 이베리아와 이탈리아에서 공간된 중국 관련 서적들이나 중국 보고서들은 포르투갈 무명시의 중국 보고, 페르난 핀토의 서간집과 핀토의 편력, 갈레오티 페레이라의 중국 보고, 가스파르 다 크루즈의 중국 풍물론, 가스파르 다가 아니라 가스파르 다 크루즈. 가스파르 다 크루즈의 중국 풍물론, 여기도 마르틴 데라다의 뒤로 붙여야 돼. 마르틴 데라다의 공식 중국 보고서, 베르나디노 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베르나디노 데 에스칼라테. 뒤로 붙여. 베르나르디노 데 에스칼라테는 이게 오브라는 뜻이야. 영어로는 오브. 그러니까 앞에다 붙이면 안 되지. 중국 항해론, 후앙 곤잘레스 데 멘도자의 중국 제국의 역사, 알레산드로 발리냐노와 두아르테 데산데의 로마 교황청 방문 일본 사절단 등이었다. 그리고 17세기 초에는 쉐무얼 퍼체스의 다가 붙어 있으면 다 귀족이란 뜻이야. 퍼체스 그의 순례 여행과 마테오 리치 트리고의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포교가 출판되었다. 그리고 세메도
마르티니, 키르어, 나바레테, 리호, 마젤란 등의 각종 중국기가 17세기 후반 내내 즐비하게 쏟아져 나왔다. 유럽의 공자를 최초로 소개한 서적은 발리냐노 산데 신부의 로마 교황청 방문 일본 사절단이었다. 공자라는 이름과 공자 철학의 요약적인 내용을 최초로 소개한 책이 무엇인지, 또 소개한 사람이 저자가 누군지 서양 사람들은 몰라요. 엉뚱한 책을 갖다 들이대고 그래. 한참 뒤에 걸. 이게 최초 책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콤푸시우스라는 공자 이름이 라틴어로 결정돼요. 콤푸시우스는 공부자라고 하는, 공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공선생님이라는 뜻으로 공부자라고 그러죠. 공푸스를 콤푸시우스라고 라틴어로 옮긴 거야. 비슷하지? 자. 공자와 공작 철학에 대한 이들의 기술은 1579년 미셀 루기리 신부를 따라 최초로 광주부를 통해 중국에 정식으로 입국해 조경과 소관에서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얻는 데 성공한 마테오리치의 보고서에 기초했다. 발리냐노 산데 신부의 이 공자 소개는 마테오리치의 보고대로 공자와 공작 철학을 자연의 빛의 철학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후 계몽의 빛이 된 이 본성의 빛은 세상을 밝힌답시고 오히려 어둡게 만든 계시의 빛, 신앙의 빛, 은총의 빛을 대체하게 된다. 퍼체스, 마테오리치, 세메도, 마르티니, 라모르메예 등의 저서들은 발리냐노와 산데가 일찍이 본성의 빛의 철학으로 소개한 공작 철학을 다시 본성의 빛의 철학으로 재확인해 주었다. 17, 18세기의 계몽의 빛을 깊이 천착해 보면 서양 선교사들이 대학의 명명덕, 천지명명, 계자명하의 그 명, 중용의 자성명, 자명성, 성즉명의, 명즉성의, 저즉명, 명즉동의 그 명, 또는 간단하게 대명제국의 그 명을 루미에르 또는 라이트로 이해하고 이 빛을 계몽의 빛으로 투입했거나. 자, 류미에르를 소문자 쓰면 광명, 빛이라는 뜻이에요. L자 앞에 R자를 대문자로 쓰면 계몽주의라는 말이야. 스펠링은 똑같고 대문자로 쓰면 계몽주의, 소문자로 쓰면 빛, 광명. 그러면 계몽주의의 원래 뜻이 이렇게 광명과 빛과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말로 그 류미에르나 영어로 enlightenment를 계몽주의라고 번역할 때 계몽의 계자는 밝힐 계자고 몽은 어두울 몽자 또는 어리석을 몽자다. 뭐 비슷하죠. 어두움을 밝힌다는 뜻이니까. 독일에서는 대청제국의 청을 아우프클레릉은 클라르하이트. 아우프클레릉은 계몽주의라는 말이야. 에? 계몽주의. 그 클라르가 거기 들어있죠. 클레르에 거기 그 뜻은 맑음. 여기는 밝음, 맑음. 자. 이해하고 계몽주의의 그 위생적, 혈통적 청결과 종교적, 인연적 순수와 명료화의 무기로 투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보고서와 저서를 통해 중국을 소개한 이베리아, 이탈리아인들과 영국인 퍼체스 그리고 이어진 각종 중국기는 최초로 이 본성의 빛 또는 자연의 빛의 철학과 함께 명대 중국 제국이 자유 평등국가이자 번영하는 시장경제 복지국가이고 동시에 종교적 자유와 간용의 국가라는 놀라운 사실을 종교 갈등의 다기화로 사분오열된 유럽에 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과 공자에 관한 새로운 정보 지식의 세례 속에서 유럽의 계몽 사상이 태동하기 시작했지만 영국에서는 뷰캐넌, 베이컨, 밀턴, 웹, 템플 등이 성부한 덕택에 대륙에서보다 먼저 계몽 사상이 싹텄다. 프랑스, 스페인 등지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영국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중국의 정치 문화를 접했던 조지 뷰캐넌은 1579년 공간된 스코틀랜드의 왕권에서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고 왕권 민수론과 폭군 방벌론을 주장하고 왕권 민수할 때 줄 숫자니까 민수의 숫자가 왕권은 백성이 주었다는 그 이론이에요. 이건 뭐 처녀지 인여지라는 맹자 말이나 똑같죠. 줄 여자로 써서 그러면은
요임금이 순임금을 하늘의 후보자로 천자 후보자로 내세웠는데 그렇다면은 요임금이 왕권을 순임금에게 준 것이냐라고 하는 제자의 물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늘이 주고 사람이 주었다. 무사람이 주었다. 이렇게 대답해요. 민심 즉 천심이니까 결국은 처녀지나 미녀지는 같은 말인데 그런 권위가 있는 거죠. 하늘이 준 것과 같은 권위를 뜯으려고 하늘은 튀어나온 건데 백성이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자를 줄여자로 오늘날 많이 안 쓰죠. 보통 하나로 쓰면 더블 여자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숫자로 바꿨어. 미녀지 미녀론이 아니라 민수론이라고 바꿨다. 뒤에 우리가 번역해 온 왕권 신수들과 대응할 수 있게 적응할 수 있게 표현하니라고. 자. 왕권 민수론과 폭군 방벌론을 주장하는 민본주의적 인민주권론을 설파했다. 뷰캐넌의 그러니까 이 주권 재민론 또는 주권자가 백성이라는 생각은 서구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은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 시대의 뭐 자유평등이라는 것도 지들 노예주들끼리 자유평등이지 노예와 주인의 평등은 아니잖아. 노예는 자유가 없으니까 노예니까 노예가 백성인데 그 당시에 백성의 자유란 말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예주의 자유였던 거 평등이었던 것은 귀족의 자유나 귀족의 평등으로 왕의 평등이나 자유로 만들어 불리는 것이지 백성의 자유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였다. 근데 그 백성이 주권자다?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겠어 거기서? 오로지 민심즉 천심이나 이런 백성이 주었다 왕권을 이런 말 또는 민유방본 서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이런 말이 서양에 전해지면서 주권 재민론이나 민권 사상이 생겨나요. 자. 뷰캐넌의 이 유교적 민본주의적 왕권 민수론은 청교도 혁명의 사상적 동력이 되었다. 이어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중국의 상고주의 문화와 경험주의적 과학기술의 영향 아래서 학문의 진보, 신기관, 유아틀란티스를 저술함으로써 근대적 경험론과 이상국가적 과학기술 입국론을 수입했다. 그리고 존 밀턴은 뷰캐넌의 자유, 평등론과 폭군 방벌론을 계승해 청교도 혁명의 공식 이데올로그로서 그리고 영국 크로멜 공화국의 외국어 담당 서기로서 아레오파기티카 왕과 치자의 제위권, 위상 파괴 등을 공간해 언론의 자유를 설파하고 인민주권, 폭군 방벌론을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찰스 1세 처형의 당위성을 논고했다. 17세기 중반부터는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중국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고 공자가 처음 소개된 지 80년 만에 공자 경전들이 번역되었다. 세메도, 중국 제독기, 마르티니, 중국기 키르허의 중국 해설과 니유호프의 북경 사절단, 나바레테의 중국 왕국의 보고, 마젤란의 신중국기, 르콩트의 중국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 디알드의 중국 통사 등이 출판된 것이다. 그리고 1687년에는 인토르케타, 다코스타, 헤르트리히, 루지모, 쿠플레 등에 의해 공자 경전 중 논어, 대학, 중용이 라틴어로 완역되어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1711년에는 프란시스 노엘이 프라하에서 삼서와 맹자, 효경, 소학 등 6서를 라틴어로 완역해서 중국 제국의 경전 6서로 출판했다. 프라하는 어느 나라 수도죠? 체코죠. 체코에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던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 중국 공자 관련 서적들이 이렇게 무수히 쏟아져 나오면서 유럽인들과 영국인들의 중국 애창과 공자 숭배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 문화와 공자 철학의 사상적 영향은 더욱 강력해졌고 이와 함께 영국의 계몽주의도 절정기를 맞았다.
이 기간에 영국 계몽 사상가들은 청교도 혁명 이후 왕정 복고와 명예혁명의 정치적 격변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서적을 쏟아냈다. 존 웹, 리처드 컴벌랜드, 윌리엄 템플, 나다나엘 빈센트, 아이작 오시어스, 존 로크, 셰프츠베리, 트랭컷, 고든, 틴델, 휴움, 아담 스미스 등이 그들이었다. 명예혁명 전후 이 철학의 거장들을 통해 영국의 계몽 철학은 대륙의 계몽주의를 능가하게 된다. 한편 18세기의 대극동 무역을 급속히 확대한 영국은 중국 상품의 최대 수입국으로 떠올랐고 중국과 극동 문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 중국 스타일의 예술, 공예, 문화, 풍조인 상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니까 그 문물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된 거죠. 상품을 그렇게 많이 수입한다는 건 그 나라의 상품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고 그 상품과 경제력을 이루는 그 배경이 되는 중국 사상과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와 함께 영국에서 중국 스타일의 예술, 공예, 문화 풍조인 시누아즈리가 프랑스를 능가할 정도로 번창했다. 영국의 시누아즈리는 중국 문화, 예술, 공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 예술, 공예를 모조한 유럽판의 중국풍 문화, 예술, 공예 스타일을 가리킨다. 영국 시누아즈리는 쉽게 말하면 중국 문화, 예술, 공예의 영국판 리메이크였다. 또한 영국은 동방 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중국 문화, 경제와 공작 철학의 학습과 중국의 선진적 정치제도, 정치 사상과 윤리도덕의 수입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되었다. 중형 가든, 이론의 창조와 조경, 정원 설치, 그리고 중국 칠기, 도자기, 벽지 등을 리메이크한 품질 좋은 영국제 중국 모조 제품의 대량 생산은 영국의 융성한 시누아즈리와 수입 대체 산업의 번영에 대한 좋은 예증이다. 조경정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쓰는데 영어로는 랜드스케이프 가든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던 수채화, 그 산수화, 중국의 산수화를 정원으로 다시 구현한 게 중국의 정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풍경화인 산수화를 랜드스케이프라고 부른다면 산수화 정원인 거야, 사실. 이게 몇 번씩 조탁된 거죠. 산수화를 그리는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산수가 그 사람의 영혼으로 다시 한번 조탁되고 그 조탁된 산수화를 또 정원이라는 걸로 확대해서 또 한번 옮기면서 조탁되고 이게 정원은 자연스러운데 자연이 아니에요. 네? 자연스러운데 자연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정원 속에 인간의 천재성이 번뜩이는 예술적 천재성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의 정원과 우리 조선 정원의 특징이야.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엄청나게 손댄 거야. 왜? 미니에이처링 할 때도 손대고 그것을 뜻을 해석할 때도 손대야 되니까. 응? 그리고 산수화 안에 산수만 들어있지 않죠. 거기서 배잔방귀를 걷고 목욕오는 노인네 상이 있달지 지나가는 행인의 모습이 있달지 또는 원두막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달지 사람이 또 산수 안에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그런 자연풍경, 무인지경의 자연풍경을 그린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가든도 원두막도 세워놓고 에? 거기에 사람이 사는 어떤 머슴의 헛간도 또는 집도 있는 거예요. 정자도 있고. 그래 웃기는 게 밀턴의 신라권에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데 정자가 막 나오고 그래. 연못이 나오고 그냥 인공 연못이거든요. 그 우리 중국과 한국에서 연못은 자연스럽게 꾸며져 있지만 인공 연못이야. 사람이 만든 연못이라고. 산도 자그마한 산을 축소해서 산을 세워요. 가든 안에. 자연적 산은 아니야. 자연스러운 인간이 만든 인공산이야. 응? 철산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전문용어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나한테 이 정원 이론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우리나라 정원을 보세요. 조선 정원을 보면 진짜 아름다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내가 저기 1년에 2번 여는데 보라고 그러는데 힘들면 보길도 가서 보세요. 보길도. 윤선도가 만들어 놓은 우리 조선 정원. 응? 막 물레방아가 있고 물레방아 물이 또르륵 떨어지고 막 그런 것도 해놨어. 다. 사람도 그 안에 랜드스케이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정자도 딱 있고 아니 베끼려면 좀 덜 베끼지 그냥 그 어떻게 에덴 동산을 그린답시고 그 정자도 그려놓고 막 그려놨어 그냥. 응? 시냇물도 막 만들어놓고 다 시냇물도 윤선도가 다 만들어놨거든 흘러가게. 다 인공 시냇물이야. 자연스러운 시냇물이 아니고. 근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인공 시냇물, 아티피셜한 폰드 그런 연못에 이렇게 돼 있다. 연꽃이 엄청나게 이쁘게 피어 있죠. 그게 윤선대. 호남 제1정자라고 하는 피양정에도 이렇게 막 연꽃밭이 엄청나게 있어요. 원래 대단히 아름다웠는데 내가 성도 갈 때마다 지나가는 데인데 호남 제1정자라고 불리던 피양정이 그 태인에 근데 연탄재를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묻혔어요. 이 연못이 지금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집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 상당히 광대했던 연못에 그 연꽃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 자. 그리고 세습적, 혈통적 젠틀맨이 중국의 신사를 모방해 도덕적 젠틀맨이 된 것은 영국 윤리도덕의 선진화에 대한 좋은 예증이다. 공작 철학과 중국 신사에 대한 지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 젠틀맨은 이제 젠틀맨으로 태어나서 영국 신사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덕성과 학식을 갖추고 국가시험으로 검증받고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덕적 품위와 실력을 입증한 중국 신사를 모방했기 때문에 영국 신사가 된 것이다. 그 이전에 중국을 본따라서 새로 이게 개변되기 전에 영국의 젠틀맨은 혈통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젠틀맨이면 젠틀맨이냐? 맨날 오입질을 하고 술이나 처먹고 도박만 하고 기집질을 하면서 젠틀맨이냐? 그런 자기 비판이 일어나요. 젠틀해야 젠틀맨이지 그냥 귀족으로 태어나서 그런 오입질만 하고 다니고 도박질만 하고 다니는데 젠틀맨이냐라고 비판하면서 중대한 젠틀맨 운동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젠틀맨스 매거진이라는 책도 잡지도 나오고 그래서 젠틀맨스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공자 철학이 제일 많이 소개되고 중국에 대한 제도가 제일 많이 기사화돼요. 응? 그래서 젠틀맨이 혈통귀족이었는데 도덕적 신사로. 그래서 중국에는 신사제도는 일대에 한해서 과거 시험을 본 사람이 신사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젠틀맨을 신사로 번역했는데 대단히 정확한 번역이야. 사실 따지면 영국의 이제 젠틀맨은 더 이상 혈통귀족이 아닌 도덕적인 모랄한 젠틀맨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높임말로 쓰여지게 된 거야. 레이디 앤드 젠틀맨이란 말로 쓰여지게 된 거야. 그 이전은 혈통귀족인데 어떤 혈통귀족이냐? 메이저 로빌리티, 대귀족들에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마이너 로빌리티들이었다. 소귀족. 대귀족은 영국은 장자 상속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작의 타이틀과 공작의 봉토를 그 장자가 상속했어요. 그러면 차남, 차녀, 그 다음에 삼남, 사녀, 그걸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그러니까 공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충청 남북도 합칠 만큼 커요. 거기서 조금 떼어서 한 200만씩 떼어가지고 그 삼남, 사남 이놈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또 딸 시집갈 때 떼어서 좀 주고.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장원은 있는 거죠. 근데 영지는 없는 거야. 영지는 장자만, 큰형만 가져가는 거니까. 그 잔챙이들 귀족들을 다 젠틀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어카운트, 거기 한 종류 하나를 젠틀맨이라고 부른 거야. 젠트리의 속한 개인을 젠틀맨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혈통귀족이 탄생한 거예요. 또는 이제 그 이전에도 젠틀맨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나이트, 기사들 또는 기사
기사에 말을 끌고 다니는 마부 또는 마구를 챙겨주는 종자 이런 사람들을 젠틀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변기를 씻는 사람도 엄청 높았어요. 근데 기사의 마부도 엄청 높았어. 요새 공무원으로 따지면 한 6급 공무원 정도 됐다고. 그리고 그 마구니 뭐니 챙겨갖고 늘 갈고 닦고 징 받고 말 바꾸에다가 이러는 그 나름대로 기술자들, 수공업자들도 그런 관직명으로 불러서 에스콰이어라고 불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들도 젠틀맨으로 다 시켜줬어요. 아까 첫 번째 가장 많은 부류는 대귀족들의 장자 위에의 피부치들이 젠틀맨이고, 그 다음에 그런 나이트와 나이트에 딸려있는 잔챙이들 합쳐서 다 젠틀맨이에요. 소귀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젠틀맨이라는 걸 영국 사람도 몰라요. 잘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아니 영국에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우리 교수들이 윌슨이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전공 오는 놈도 몰라. 그 영국사 전공 오는 놈도. 어떻게 헷갈려버려 나중에. 어떻게 발생했지? 내가 이 정도 말을 해줄 때는 훨씬 더 많이 읽은 거야. 그 영국 젠틀맨에 관한 오리진에 대해서. 역사 논문들을. 그러니까 오래된 논문에 나오지. 요새 영국사하는 현대 영국사가 영국인 이놈들은 몰라. 막 16세기, 17세기를 봐야만 그때 나와 있는 설명서나 책을 봐야만 알 수가 있거든. 근데 그들이 그런 거 읽나? 찾지도 못해 그놈들. 왜 못 찾는 줄 알아? 나보다 나이가 더 처먹어갖고 구글을 운영을 못해. 구글에 다 떠 있거든 지금은. 사진 찍어서 다 떠 있어요. 근데 그걸 찾지는 못해. 구글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영국 놈들. 자. 그리하여 중국 신사를 본뜬 영국 젠틀맨은 이제 혈통적 세습적 의미의 젠틀맨이 아니라 도덕적 의미의 영국 신사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공자주의와 유교 문명의 영향 아래에서 영국 사상, 문화, 문물은 대변동을 겪었고, 이 사상적, 문화적 구조 변동 속에서 남몰래 유교 문화에 열광하거나 중국을 동경하고 공공연하게 공자를 찬양 숭배한 베이컨, 밀턴, 빈센트, 록, 셰프츠베리, 틴드, 트랭커드, 고든, 흉, 스미스 등과 같은 전 유럽을 뒤흔든 계몽주의 거장들이 대거 등장했다. 공자 철학이 확산되면서 계몽 사상이 보편화되자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는 자연스럽게 영국 사상계의 변두리로 내몰렸다. 중국의 경험적 과학, 기술로부터 근대 경험론을 수립한 베이컨과 이 전통을 잇는 영국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경험주의적 공자 철학과 중국 학문을 대륙의 철학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합리주의적 왜곡 없이 어렵지 않게 자기들의 자유로운 생각 속으로 거의 그대로 받은 까닭에 일약 계몽운동의 중심국이자 정치 선진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베이컨 이래로 영국은 경험주의 철학이나 경험과학이 석권을 하게 되어 차츰차츰, 특히 프린키피아, 즉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쓰여진 그 책이 나오면서는 이제 경험주의가, 뉴턴이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냐면 존 로크의 절친이에요. 절친한 친구인데 둘 다 경험론자죠. 그러니까 베이컨에서부터 존 로크까지도 약 60년 정도인데 그 100여 년 가까이를 영국은 계몽주의가 휩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그 경험주의가. 근데 공자는 경험론자란 말이에요. 아비 생이 지지자. 나는 남에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다. 호고 미니 구지야 자다. 옛 경험을 중시해서 그것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이지 남에서 아는 합리론자가 아니라. 합리론자들은 늘 인간은 본유관념, 본유적 지식을 갖고 나온다고 주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경험론자들은 모든 지식은 외부와의 감성적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주장하는 게 경험론자야. 탁월하는 게 뭐가 해서 개떡같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하는 거고, 지식은 모조리 그런 거라고. 도덕은 모르겠지만 지식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공자 철학이 영국의 경험론적인 터전에서는 왜곡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야. 왜? 베이컨의 경험론의 창시자 자체가 공자의 제자인데,
정신적으로. 응? 그러니까 거의 왜곡 없이. 대륙에서는 계속 왜곡을 시켜요. 군자 그러면 철인치자, 플라톤 개념으로 왜곡을 시키는 거야. 플라톤의 철인치자가 덕을, 공자가 말하는 덕을 아나? 인이 예지 덕을 알아?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사덕이 뭐야? 사덕이 뭐야? 응? 근육이. 1번이 뭐야? 소피아, 지혜. 어? 2번이 용기. 3번이 정심. 4번이 정이다. 거기에 의 하나. 응? 의, 정의의 인이 예지 할 때 의 하나 일치하네. 공자는 용기 같은 건 덕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응? 배우지 않은 놈이 용기 있으면 반란자 된다고 그랬어. 배우는 것은 인이 예지를 배우는 자만이 그 용맹 용기를 또는 대담함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데비드 흉도 용기를 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방의 강함은 공자 말로 어떠한 조건에서도 불변하고 자기의 원칙, 도덕적 원칙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북방의 강함은 막 칼날 위에서도 뒹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남방의 강함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거야. 즉 군자의 용기가 더, 군자다운 사람은 용기가 더 중요하다. 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견위, 위험을 보면 수명, 목숨을 내놓는다. 응? 이익을 보면 결리, 사의, 정의를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군자라고 그랬어. 목숨을 내놓으려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야. 어? 자기가 먼저 죽으려고. 남보다. 어차피 다 죽게 생긴 마당에는 먼저 죽어서 하나라도 구해야지. 이등병 목숨 바쳐서 고향 찾는다잖아. 유한결 가사하듯 나오네. 에? 다 모아서 공자는 살신성인이라고 그랬다. 자기를 죽여서 사랑을 이룬다. 살신성인이란 말은 들어봤지? 물론 엄청난 대덕자만이 할 수 있는 덕의 경지지만 어떤 위기적 상황에서는 이등병도 할 수 있는 거다. 장씨 안 그래? 어? 노래 안 불렀어? 어? 38선의 봄. 어? 그 가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는다. 기억을 못하네. 노래방에서만 기억하고, 어? 어? 노래도 모르니 감정과 공감에 해석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등병 목숨 바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 어? 그 가사가 좋아서 나훈아 걸로 들어. 시원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캠리 하이브리드와 프리우스를 60개월 무이자로 부담. 나훈아.
이제 알지? 빛나. 대장도 실소. 나왔지? 자, 이게 꼭 그런 엄청난 성인만 살신성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등병도 어떤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는 살신성인을 할 수 있는. 물론 군자와 이등병의 차이는 군자는 어느 때라도 살신성인을 할 수 있지, 국가 위기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구할 때는 그래도 목숨을 바쳐야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팔아야 돼요. 남자들은. 에? 안 그러면 생명보험 다 망해버리게? 생명보험, 내가 죽으면 보험이 나오는 게 생명보험인데 매달 넣고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가 받을 수 있나? 결국은 처자식이 받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초월한 사랑 아니면은 가족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민들이 자기를 목숨을 초월한 애국심이 없이는 국가는 유지되지 않는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초월한 사랑을 모른다면 보험회사도 망하고 보험회사 설명도 못해요. 자기들의 이익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게 국가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국가를 이해한다면 그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에? 회사에서 무슨 노동자가 싸울 때 회사를 위해서 별로 싸우나?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목적단체라고 그러죠. 목적단체는 목적이 해소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국가나 가족은 그러지 않죠. 그 목적이라는 이익이라는 목적을 초월해 있는 거죠. 인이예지는 이익을 초월해 있는 거야. 인이예지는 이익을 위한 도덕은 없어요. 모든 도덕은 이익을 초월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도덕을 말하는 거야, 작은 도덕이 아니라. 작은 도덕, 즉 소덕은 대덕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덕은 전부 이익과 관련돼 있어.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사람 꽤나 훌륭한 사람이지. 검소한 사람, 또 인내심 있는 사람, 이런 거. 검소하면 누구 이익이야? 지 이익이지. 응? 부지런하면 누구 이익이야? 지 이익이지. 옆에 사람 이익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검소한 사람은 남한테 찌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칭찬해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거지만. 근데 대덕은 그런 이익을 초월해 있다. 국가가 만약에 저 소말레에서 해적들한테 우리 백성이 한두 명이 잡혀가지고 해적들이 잡아갔어. 근데 그 해적들을 잡아간 우리 백성들 구하다가 우리 장병들이 대여섯 명 죽을 수도 있어요. 한두 사람 구하려다 대여섯 명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안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나라도 아니야, 그건. 어? 국익을 위해서 안 구한다? 국가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익이야. 그 이익을 초월해 있는 게 국가라고. 응? 계산하지 않는다고. 5명하고 하나 구하는데 5명 죽었다. 4명 손해네?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어? 국가의 살신성인적 임무를 다할 뿐이야. 뭐 5명이 아니라 50명이 죽어도 구할 때는 구해야 되는 거라고. 어? 그래야 미래가 국가가 있는 거지. 뭐 1명 정도는 우습게 하는 나라다? 아마 옆에 나라들이 우습게 할 거야, 같이. 저 한두 명씩 훔쳐가자, 이렇게. 북한이 일본인들 훔쳐갔듯이 옛날에.
북한은 일본인들을 많이 납치했는데 납치했다는 소리만 하면 일본을 우습게 알고 욕을 바가지로 퍼붓으니까 지 나라에서는 납치했다고 일본 놈들이 맨날 해도 북한 사람 만나면 납치자라고 말도 못 꺼내. 거기에 계신 우리 동포 좀 어떻게 동포를 돌려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왜냐면 바로 북한은 너희들 야식키더라. 일제 때 우리 소년들도 소년 청년들 엄청나게 납치해갖고 위안부도 삼고 징병으로 끌려가서 태평양에서 그냥 다 총알반 만들고 그랬잖아. 바로 그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시비를 못 걸어. 우리는 이제 남한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왜냐면 목적만 인도적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방법도 인도적이어야 되죠. 납치는 반인도적인 방법이죠. 계속 일본과 이런 언쟁을 하고 갈등을 하더라도 그런 식이면 좀 곤란하지. 그건 북한식이고 그냥 욕을 바자가로 하는 것도 물론 욕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에 별 욕한 적 없어. 근데 계속 우리한테 욕하죠. 쌍욕을. 근데 맨날 어른선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자. 그리하여 18세기 영국은 계몽 철학과 신화주의 이 두 측면에서 대륙을 선도하게 된다. 대륙에서의 중형가든의 확산, 프랑스의 문화적 학술적 성취가 소품이라면 영국의 그것은 걸작이라고 칭송한 볼테르의 철학서안, 합리주의에서 경험주의로, 지성주의에서 덕성주의로의 볼테르의 철학적 전향, 케네와 미라보의 로크 경험 철학의 수용, 파리에서 로크와 휴메 번역서들이 대유행한 사실 등은 모두 다 계몽주의 시대 영국의 문학적, 철학적 헤게모니를 10분 증명해주는 것들이다. 계몽주의 시대의 주도적인 나라는 영국이었다. 이걸 내가 지금 반증해 주려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배우는 입장이었다. 이 계몽주의 입장에서 관련해서는 즉 독일이나 프랑스는 배우는 나라들이었다. 덴마크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런 상황이었다. 자. 영국의 문화와 철학은 17세기 초부터 점점 대량화, 대규모화되어간 극동 문물의 수입, 그리고 공자 철학과 중국의 정치 문화가 가하는 사상적, 문화적, 제도적, 경제적 충격 등으로 대변동을 겪으면서 유럽을 석권하기 시작했다. 극동 문화의 확산과 영국의 문화 변동 속에서 영국의 사상계와 문화계는 거의 예외 없이 종자주의와 친중국 무드에 휩쓸렸다. 물론 이런 휩쓸림에 대한 영국 교단과 기독교적 유럽 중심주의자들의 위적 척사론이 이 지성계의 변두리에서 고개를 들기도 했다. 영국의 위정 척사파는 락스터, 워턴, 버클리 등의 신부 신학자들과 조지 앤슨 해군제독, 소설과 에세이를 쓴 다니엘 디포 노벨무역상 등이었다. 아래에서 이들의 주장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자, 우리나라의 위정 척사파는 대중적인 인기가 전혀 없었어요. 성리학자들 지들끼리 이야기했어. 최익형, 유인석 이런 사람들은 지들끼리만 읽은 거야. 근데 이건 노예무역상이 다니엘 디포의 그 로빈슨 크루소 소설은 1, 2, 3편까지 나왔는데 대단히 대중적으로 성공한 소설이에요. 대중적으로도 위정 척사파들이 많이 확산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중국 싫어하는 감정이나 논리들이. 자. 아래에서 이들의 주장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그 오류와 무지 그리고 무고를 밝힐 것이다. 물론 공자 숭배자들과 중국 찬양자들도 공자와 중국에 대해 무지와 오류가 없지 않은데 이들의 결함들도 빠짐없이 밝혀볼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지도 않은데 막 너무 막 띄워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 막 짝사랑하는 거 이런 것도 많아요. 공자 숭배자들 안에는 그냥 과장해가지고. 자. 영국의 문화 변동은 고전주의의 태조, 신화주의와 로코코 예술의 대두와 섞건, 중국 스타일의 조언론과 중형가든의 유형의 조경 정원의 확산, 신화주의, 로코코 건축과 고딕 건축의 결합과 유행, 중국적 미감과 유구성으로부터의 낭만주의의 발원 등이었다. 예술사조는 바로코 시대의 예술사조는 바로코였고 17세기야. 18세기의 예술사조는 로코코였다. 바로코, 로코코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코는 상당히 약간 아까 말한 대로 이지러지기도 하고 이지러진 진주라고 그랬죠. 이지러진 진주. 또 약간 괴기스러운 데도 있고
상당히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는 측면, 아주 무게 잡는 측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무거워갖고 너무 육중한 그런 그 감각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술이라면 로코코는 대단히 경쾌하고 맑고 밝은 채색을 주로 쓰고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좀 개그스럽기도 한 이런 그 예술 사조예요. 물론 서구에 존재했던 최상의 예술 사조는 아니지만 두 번째 차선의 예술 사조로서는 100년간 즉 18세기 내내를 지배했다. 자, 영국의 낭만주의가 유구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는 공자의 경험주의 철학과 중국의 문화예술의 영향으로부터 발생했다는 뜻밖의 사실은 극동아시아인들과 세계인들에게 유교 문명이 그렇지 않아도 다각도로 입증되는 우월성을 다른 관점에서 새삼 깨닫게 해주는 역사의 한 페이지일 것이다. 영국의 정치제도는 중국 내각제, 중국식 관료제, 필기시험, 공무원 임용고시의 도입, 세습 이게 필기시험도 서양에는 없었어요. 18세기 말에야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서양에. 과거 시험은 또 필기시험으로 왔죠. 필기시험으로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실력을 알아낸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들의 시험이 있다면 뭐냐, 전부 실기시험이었어. 너 뭐 펜싱 한번 해봐. 그리고 실제로 해보는 거야. 뭐 그걸 이론으로 뭐 해갖고 그 시험 보는 거 없었어요. 필기시험은 처음으로 18세기 말에야 일반적으로 도입된다. 자. 공무원 임용고시의 도입, 세습귀족 신분의 사회 경제적 약화와 정치적 퇴출, 국민 국가의 확립 등으로 점차 근대화되었다. 또한 공자 철학의 영향 아래에서 이신론이 득세하고 탈기독교화되고 세속화됨에 따라 영국 사회의 윤리 도덕은 마찬가지로 탈종교화, 세속화되어 본성적 윤리 도덕으로 바뀌었다. 정치 철학적으로는 공자 철학의 영향으로 유럽 최초로 영국에서 뷰캐넌, 밀턴, 로크에 의해 근대적 자유, 평등, 혁명 이념이 창출된 데 이어 셰프츠 베리, 허치슨, 휴움, 아담 스미스 등 모럴리스트들의 논의 속에서 도덕 철학은 공자주의적 본성 도덕론으로 혁신됨으로써 일체의 계시 도덕의 틀과 내용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탈기독교와 탈주술화, 세속화되었다. 계시 도덕이라는 것은 가령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하느님이 계시를 하죠. 산상수훈이라는 예수가 먼 산에서 계시를 하나님으로 받는데 내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런 계시를 받아요. 또 십계명도 모세가 받은 계시죠. 이게 도덕이 되는 거예요. 도덕이 지켜야 되는 무게와 권위를 갖게 되는 건 하느님이 명을 한 계율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갖는데 그 십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뭐 안식일 날은 반드시 쉬어라. 이따니까 관련된 게 이래서 사가지고 오해야 가서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완전히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로 부자 관계를 만드는 그 소리하고 뒤에는 뭐 남의 아내를 뭐 넘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다 10개죠. 거짓말쟁이들만 모아놓고 도둑놈들만 모아놓고 하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서울 시내 사람들은 94%는 지갑을 놓아둬도 안 가져간대. 지가 아니니까. 근데 경찰서에 갖다 주지도 않는데. 갖다 주면 찾으려면 주인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 와서 보면 찾아갈 건데, 예? 그걸 또 지금 저 지하철에 말이야. 놓고 내려가지고 그냥 놔두면 아마 그 마지막 종점에 가서 그 사람이 가서 찾을 텐데 그걸 갖다 거기 지하철 사무소에다 맡겨가지고 또 이제 그걸 막 쌓이니까 이제 지하철에서 그걸 보관하는 창고가 있거든요. 계속 분류하고 있어.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기까지 와서 어떻게 찾아갈지 알아. 그냥 놓아두는 게 낫지. 응? 그럴 정도로. 나머지 94%는 그런데 6% 도둑놈 강도 이런 놈들만 놓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야. 근데 더 웃기는 건 예수가 받았다는 산상수훈이야. 너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웃을 조금만, 아니 내가 나 자신을 조금만 사랑해, 예? 그런 사람 많죠. 남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내가 조금 사랑하면 이웃도 조금만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웃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자기를 미워해, 증오해, 그러면 이웃도 미워해야 되죠.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나? 내 사랑 개념에는 불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사랑이란 두 마음 간에서 일어나는 공감적 일체감이 사랑인데, 일체성이 아니라, 일체성이면 사람 죽어버리죠. 심장이 하나 돼야 되니까. 일체감이야. 이거 사랑인데, 적어도 마음이 둘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랑이 가능하다고. 지가 지 영혼인데 하나인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 번째는, 아니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시는 안 내렸지. 근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계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사람은 그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야. 계시가 아닌, 이미 그 계시 도덕이라는 것도 공맹이 말하는 본성 도덕의 의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시 도덕은 붕괴돼 버린다고. 결국은 18세기에 모든 이신론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붕괴시켜 버려. 십계명이고 뭐고 다 그건 도덕이 될 수 없는 걸로. 자, 읽어. 네. 또한 소국은 민주정, 대국은 군주정이라는 유럽의 전통적 정치 도식이 휴메에 의해 분쇄되고 영토적 방대성 덕택에 자유와 중도의 정치를 동시에 향유해온 방대한 강역국가 중국을 모델로 방대한 북미주 식민지의 독립에 대비한 강력국가 민주주의 이론이 창안됨으로써 강력국가 미국 민주국가의 이론이 완성되었다. 자, 이전까지 서양에서는 작은 나라는 민주주의가, 이 아테네처럼 소도시에서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그렇게 광역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그럼 군주정만이 가능하다는 게 정치 철학적 상식이었어요. 그걸 뒤집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휴메야. 중국을 봤더니 방대한 나라인데 오히려 더 자유롭더라 이거야. 왕권은 너무 멀고 황제가 높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어서 다 자치로 이루어지고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방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유와 중도 정신이 중국은 지배한다. 아마 가장 잘 다스려지는 정치가 있다면 중국어 정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험 속에서 이 사람은 오히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일괄되게 획일적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대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는 방대한 나라에서 오히려 바이어빌리티, 생존력이 있다고 해서 그래요. 오히려 아테네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집이 따닥따닥따닥 붙어갖고 감정이 막 휩쓸려고 그래서 쓰나미 선거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획일적인 그런 여론 형성을 통해서 어떤 독재자가 인기맨이 독재자가 등장하기 쉬운 걸로 봐서 바이어빌리티가 없다고 봐요. 작은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큰 나라에서는 획일적인 메조리티 형성, 다수파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리티의 횡포와 독재도 문제지만 메조리티의 다수의 횡포와 독재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근데 봤더니 중국에서는 나라가 너무 방대하니까 이 다수의 횡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민주주의를 권해요. 민주정을 하라. 그 이전에 고전적 유럽 정치 철학 같으면 미국은 러시아처럼 짜르를 앉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데이비드 휴임은 미국의 독립하기 30년 40년 전에 그 논문을 하나 써요. 미국은 민주정해야 된다는 논문을. 미국은 곧 식민지 해방운동이 벌어질 거라는 걸 내다보고 상당히 예측력도 있는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미국을 민주공화정으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논거고 이 사람의 글이. 그 결정적인 논거에
핵심적인 문화적 자료가 되어준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이 없었으면 미국은 탄생하지 않아요. 놀라운 연관이지. 예, 바람이 불면 통전선과 좋아한다. 그 정도 연관이 아니야. 이건 바로 하나만 연결되면 바로 중국과 하나. 춤만 가운데 집어넣으면 중국과 미국이 바로 연결되잖아. 바람이 불면 통정사가 좋아한다는 소리 알아? 중국인? 아이 통장사 나무통을 파는 놈이 장날에 아무리 해도 사람이 안 사가니까 바람만 을씨대스럽게 불어대고 그러니까 앉아서 이게 바람이 불면 혹시 내 통이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논리를 짜내니라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많이 일어나지. 먼지가 많이 일어나면 눈병 걸리는 사람이 많겠지. 눈병이 걸리면 봉사가 될 확률이 높겠지. 봉사가 되면 대부분 옛날에는 점쟁이나 무당이 봉사했거든요. 그러면 무당이 나올 확률이 높지. 무당이 나오면 무당이 북을 써야 되잖아. 무당이 쓰는 북이 소고야, 소고. 근데 그게 많이 필요할 거라 이 말이야. 그 작은 북이. 근데 이게 그 작은 북을 이제 쥐들이 갉아먹으면 그 연결이 돼갖고 결국은 나무통을 갉아먹게 되고 쥐가 나무통을 갉아먹으면 내 나무통을 사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어거지 연결을 시켜갖고 바람이 불면 통장사가 좋아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런 정도의 연관이 아니야. 내가 말한 건 데이비드 휴만 집어넣으면 바로 연결되는 거라고. 자. 그리하여 독립 후 민족공화제를 채택한 미국은 유럽 전체를 그거 빼먹었어. 아까 소고 작은 북을 만들 때 가장 애절하게 북소리가 나려면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고양이를 많이 잡아야 될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고양이를 많이 잡으면 쥐가 늘어날 게 아니야. 쥐가 늘어나면 나무통을 쏘니까 결국은 나무통이 없어지겠지. 장으로 사러 와서 자기 걸 사갈 것이다. 이 논리를 핀 거야. 그거 알아둬야 돼. 아무 확률적 연관이 계속 디미니에이션 축소되어 가는데 그래도 연관이 있다고 우기는 걸 얘기할 때 물리학이든 논리학이든 많이 써먹는 이야기야. 통정사가 좋아한다. 바람이 불면 통정사가 좋아한다. 그거 아니라고. 자. 그리하여 독립 후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미국은 유럽 전체를 합한 영토와 국력을 능가하는 방대한 민주국가로서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상에 처할 때마다 근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었다. 방대한 미국 민주주의가 없었더라면 군국주의,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 등 각종 반민주 이데올로기와 반민주 세력들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이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아담 스미스는 공자의 시장 철학과 중국 시장 경제 그리고 중국의 영향하에 전개된 케네의 중농주의적 자유시장론을 바탕으로 근대적 케네의 경제론을 말할 때 중농주의만 알지 그 자유시장론을 모르고 있어. 중농주의적 자유시장론이야. 자. 중론주의적 자유시장론을 바탕으로 근대적 자유시장론을 완성하고 반곡물법 운동가들과 영국 의회는 곡물금수법을 폐지함으로써 자유시장 제도를 완성했다. 조선에서 정조가 1791년 신해통공을 통해서 자유상공업을 인정한 것보다 60년 뒤의 일이야. 조선이 60년이 더 빨랐단 말이야. 자유시장을 인정한 게. 자. 영국은 신우아즈리 그리고 공작 철학과 중국의 정치 문화의 영향 아래서 계몽 철학과 정치 사상 그리고 새로운 정치 경제 제도를 최고도로 발전시킴으로써 유럽 최초로 높은 근대를 개막했다. 아래에서 이러한 점들을 문희의 비평가, 예술가, 계몽 철학자 중심으로 정밀하게 밝혀보이고자 한다. 공작 철학의 영향 아래 활동한 영국 모럴리스트들로서 첫 번째로 들어야 할 철학자들은 존 밀턴과 나다나엘 빈센트다. 밀턴은 크로멜의 자유공화국의 공식 이데올로그로서 유교적 언론 출판 자유와 종교적 관용, 중국식 학교 교육론, 인간의 자연적 자유 평등론과 폭군 방벌론을 토착화 대중화시키고 본성 도덕론을 대중화시켰다. 그리고 찰스 2세의 담임 설교 목사 빈센트는 1685년 왕명에 따라 공정 설교집 영예의 바른 개념을 공간함으로써 대학의 일부를 최초로 영역하고
공자의 천하무생 이기자야를 왕족 외 천하무생이 귀자야. 천하무생 이기자야를 아니라니까 천하무생이 거기서 끊고 천하무생이 귀자야. 천하무생이 기자야를 왕족 외에 아무도 나면서부터 고귀한 자는 없다로 영역함으로써 로크의 태생적, 자연적 평등론을로 가는 영국의 길을 개척했다. 천하무생이 귀자야는 천하에 나면서부터 귀한 자는 없다라는 공자의 태제죠. 그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 None are born great but those of royal family. 이렇게 왕족은 중국에도 있었으니까 요거 빼고는 다 고귀하지 않았다. 자, 존 로크는 밀턴, 빈센트 등을 계승해 자연적 자유, 평등론과 유럽적 혁명권 이론을 완성했다. 영국의 이신론은 베이컨, 뉴턴주의적 과학혁명과 더불어 다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었지만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통용되는 이신론적 윤리와 관련해서는 공자와 중국을 내세웠다. 월터 데이비스는 이 사상적, 역사적 연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상호 연관된 종교 영역과 윤리 영역에서 이신론이 인간적 노력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자연 법칙에 대한 탐구를 자극한 뉴턴 혁명에 의해 배양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하지만 중국이 18세기 사상가들에게 알려진 이신론 윤리의 유일한 살아있는 원형을 제공했다는 사실, 따라서 유토피아적 사색으로는 이제 충분치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그러면 중국 애호가들과 주도적 이신론자들 간의 친화성은 너무 굉장해서 쉽사리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신론자들은 거의 다 중국 애호가들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애호가 피에르 멜과 절친한 관계 속에서 그에게서 배웠던 셰프츠 메리는 맹자 철학으로부터 희비 감각론과 도덕 감정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본성론적 도덕 철학을 개창하고 이신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고, 허치슨은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흉과 아담 스미스는 셰프츠 메리와 허치슨의 도덕 감정론을 본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다각도 도덕 감정론은 맹자가 말하는 사단지심을 말하는 거야. 사단지심론을 도덕 감정론으로 이제 한 거야. 자. 정교화했다. 모두 중국 애호적 공자주의적 모럴리스트들인 셰프츠 메리, 허치슨, 흉, 스미스를 잇는 도덕 철학 사조는 철저히 세속적인 근대 윤리학을 향한 위대한 도정이었다. 이 도정에서 트랭커드, 고등과 같은 이신론자들은 공자를 예수보다 위대한 위인으로 숭배했고, 급진적 희그들은 영국과 유럽을 전면적으로 중국화, 유교화할 것을 주장했다. 유럽인들을 모조리 다 중국인 모양으로 바꾸자. 유럽 전체를 유교화하자. 유럽 전체를 중국화하자. 막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가 막 발전하려면 서구화하자. 막 그런 주장을 했죠. 한참.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이 영국에서 벌어진다. 에? 글로 그냥 한번 말하고 술집에 떠들고 마는 게 아니라 박영우처럼 글로 써가지고 맞아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글을 써요. 막 출판해. 흉과 아담 스미스는 중국의 자유시장 제도를 수용하고 케네의 자유시장적 중농주의를 발전시켜 근대적 자유시장론을 완성했다. 흉의 자유상공업론은 공자의 무의이치, 태제와 비밀스럽게 연관되어 있고,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케네의 자연질서로 개념화된 공맹의 천지지도, 무의이성 및 사마천의 자연지형 개념과 보이지 않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냥 시장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놔두면 자연히 증험이 될 것이다. 다 알아서 모자라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남는 것은 더 안 가지고 이런 일이 저절로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사마천이 자연지엄이라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랑 똑같은 말이야. 응? 자. 서구에서 케네, 휴մ, 스미스에 의한 자유시장 이론의 완성으로 유교적 근대 경제제도의 뒤늦은 서천이 완료된 것이다. 영국에서 자유교역은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이 완성된 지 무려 70년 뒤에 허용되었다. 그럼에도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은 영국을 근대화로 이끄는 근대 이론들 중에 대표적 이론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아래서는 강범한 사료와 자료를 근거로 이해관을 세밀하게 정사하고 정교하게 논증할 것이다. 자, 오늘 적절히 끝났는데 이걸로 마치겠어요.